네, 이제 G20 정상회담이 오사카에서 조만간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물론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왜 관심을 갖느냐면 과연 이 여기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G20 회담에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이벤트가 있으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다는 투자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일단 지금 G20 회담에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나요? 달랑 두 개입니다. 크게 본다면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허그하고 사인하고 뭐 사진 찍는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등 돌리고 와버린다.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 재개되지 않는다.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러면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것하고 재개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생각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생각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죠? 요즘에 이 트럼프의 발언도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발언도 높아지고 있어요. 트럼프는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G20 회담에 만약에 시진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날로 관세 부과를 할 거야. 그리고 그 관세 부과는 25% 이상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보 라인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뭐 엔사라든지 뭐 위성 같은 것도 뭐 트럼펫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안 거죠. 야, 나 요번에 안 가면 안 될까? 왕치산 네가 좀 가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성격을 매우 잘 알죠. 그래서 막 가서 그냥 막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나서 막 먼저 떠들어 나가죠. 떠들어 나가고 나서 아니면 바로 관세를 때려버릴 게 뻔하죠. 근데 관세를 때려 맞으면 실패한 리더가 될 것이고 또 관세를 때려 맞지 않으면 트럼프한테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 들어가는 조금 허약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둘 다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요번에 정말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고 할지라도 G20 회담에 저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간파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이 G20 회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세를 그날부터 때리겠다. 그리고 이건 25%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 무역 협상이라는 게 무역과 관련된 부분만 있으면 되지 왜 법을 뜯어 고치라고 그러느냐. 진짜 법을 뜯어 고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간섭이다, 내정 간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무역 협상하고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간헐적으로 보이는 유화적 제스처를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네, 너는 협상 상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 건너 갔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도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JP 모건에서 지난주에 이거는 이젠 끝났다. 시장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이건 과격성을 띠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도이체방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는 7월,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25베이스 포인트씩 무려 75베이스 포인트를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채권 쪽에서는 핌코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인사이트가 있는 회사인데요. 핌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한 번에 25포인트, 25베이스 포인트 그거 가지고 되겠니? 지금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 협상은 결렬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5베이스 포인트는 안 돼. 50베이스 포인트 내릴 거야라고 전망을 합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어요. 이 뱅가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들 다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게 지금 협상이 깨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G20 회담까지 가면 이미 늦어.
근데 7월 달 금리 인하 그건 말이 안 돼.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전망을 합니다. 조금 싸나워졌죠. 뭐 물론 그들의 전망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수긍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저의 소중한 경험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엔 틀렸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틀리게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둘이서 토라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 주가야 빠지겠지만 빠지는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모를 때 전혀 새로운 뉴스가 반영이 됐을 때 심하게 움직이는 거지 다 아는 뉴스 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그렇게 크게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이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사인했다. 아니, 사인까지는 필요 없지만 적어도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만 나온다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테이킹 해야 되는 리스크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이 높은 국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이 조만간 항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은 그동안 외통수였습니다. 외통수, 진퇴양난, 외통수, 꽃놀이패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그림자 금융이다 뭐다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흡출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동성을 흡출해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유동성을 계속 빼나가다가는 회사채 부도율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에서 중요한 회사들이 막 거목들이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유동성을 계속 뿌려낼 수도 없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렇다고 흡출해낼 수도 없고 회사가 쓰러지니까 이건 정말 양수겹장이죠.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위안화 환율 조작한다라고 그러니까 7위안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7위안 위로 못 올라가게 하려니까 유동성을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회사가 또 위태로워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위안화 가치를 어느 정도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를 가지고 위안화를 갖다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게 되면 소위 패닉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쪽에서 장군 불렀고 이쪽에서 장군 불렀기 때문에 이건 외통수다. 네, 그래서 중국은 오래가지 못해서 항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도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두 개의 툴이 뭐냐면 MLF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홍콩 중앙은행 증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툴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중국의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지켜야만 하는 환율의 레벨은 존재하지 않는다. 7위안이라고 하는 거 보치라고 그러죠. 보치. 그러니까 7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무역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을 딱 들으면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쿨하네.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위안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안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최근에 500억 위안 정도를 흡출했거든요. 전체 잉여 유동성이 있으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장에 있는 잉여 유동성을 흡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월 말경에
홍콩에서 중앙은행 그 증권을 발행하겠다라고 일종의 채권이죠. 그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 무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작년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올 2월, 5월 이렇게 두 차례 또 한 번 발행을 했으니까 이 네 번째가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홍콩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빼내겠다라는 건데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달러 매도 없이 빼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매도 없이 위안화를 부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요. 어땠었냐면 예전에 2015년도까지만 해도 그랬죠. 중국은 어떤 식으로 위안화를 지켰었냐면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서 위안화가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들이 순식간에 이 패닉셀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은 어느 정도 위안화 위안화를 지키면서도 소위 달러 보유 전체 외환 보유고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법, 그러니까 달러 매도를 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그 외환 보유고를 보면 3조 1천억 달러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유동성에서는 전체적으로 흡출을 하면서 또 필요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에게는 이 중기 유동성 창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주 그 외과 수술하듯이 아주 필요한 곳에만 적재적소에 딱딱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외통수였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면 좋은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 가지고 위안화를 부양화를 하려고 하면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는 이런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수소양단의 상태였는데 이거를 딱 두 가지의 툴, MLF라고 하는 툴 그리고 중앙은행 채권, 증권이라고 하는 툴 가지고 깔끔하게 끝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투심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올 7월에는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MLF 만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6월 말에 G20 회담에서 뭔가 결실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번엔 트럼프 쪽으로 한번 가보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출정식이 있습니다. 이제 차기 대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되는데 차기 대선을 위한 출정식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참패로 나왔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샌더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조 바이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조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 쭉 한 8군데에서 나온 걸 보니까 작게는 3%포인트, 많게는 13%포인트 정도까지 이게 벌어져 있어요. 조 바이든이 우세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백만장자들만 따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참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 좀 있으신 분들 백만장자들은 주로 공화당 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거기서 참패했다면 참 난감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는 즉각 반발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바이든에 비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가짜 뉴스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 여사도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술 먹고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였다고 그러죠. 동영상조차도 가짜가 있는데 뭐 가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이 하나같이 지금 조 바이든 우세를 점치고 있고요. 또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한쪽으로 편중된 극우다 보니까 지지율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40% 초반이라는 거죠.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뭐 한 6, 70% 지지율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망을 쭉 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데 트럼프는 수평이죠. 시작 때부터 40%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40% 초반을 지키고 있는 참 독특하신 분인데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40% 초반 가지고 재선 성공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라는 부분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정식 직전에 멕시코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크게 못 끌어올렸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표가 뭘까라는 건데 바로 중국과의 대타협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번에 만약에 G20 회담에 시진핑이 안 나온다면 관세 부과할 거야. 그것도 25%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나와서 대화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척 보면 좌시천리 입시 구말리죠. 그죠? 척 보면 아는 거죠. 만약에 시진핑하고 대화할 생각이 조차 없었다. 전혀 난 너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굳이 25% 관세를 너 안 나오면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드리죠. G20 정상회담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도 안 좋게 봅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볼 때 그 반대쪽에서 반드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저의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치기였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대와 리스크, 수익과 리스크, 기대 수익과 리스크의 조합이거든요. 내가 감수해야만 되는 리스크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크다라면 나는 그건 뭐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는 용기도 필요한 게 바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크게 빠질 일 없다. 요만큼 빠지는 것은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무역 전쟁,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요만큼의 단서라도 나온다면 주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내 투자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퍼포먼스를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딱 G20 정상회담 직전에 가지고 있던 금을 좀 많이 팔고 안전자산을 좀 팔고 가급적이면 위험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킬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